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의 장례식 날, 슬픔에 잠겨 3번이나 실신했던 남편이 시동생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걸 듣게 된다면요. 계획대로 내일 교통사고를 준비해. 서연이가 상속받을 100억은 전부 우리 차지가 되는 거야. 제 어머니의 장례식, 바로 그날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빈소 가장 앞줄에 서 있었죠. 무거운 검은 상복이 축축하게 몸에 달라붙었고 빗소리에 섞인 목사님의 기도 소리는 귓가에서 웅웅거리며 흩어졌습니다. 수정관 속 어머니는 수많은 꽃에 둘러싸여 그저 깊이 잠든 것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회사 분기 실적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저와 열정적으로 통화하던 분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박서연 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처음 보는 검은 옷의 조문객이 제게 허리 숙여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죠. 명함을 스쳐보니 모 그룹의 회장,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장례식은 마치 제게 거물들의 사교 모임 같았으니까요. 제 곁에 선 남편, 김민주는 어깨를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벌써 3번째로 슬픔에 겨워 실신한 뒤였죠. 앞선 2번은 결국 휴게실로 부축해 옮겨야 했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 슬픔을 억누르려는 듯 꽉 쥔 2주먹, 온몸으로 비통함을 표현하고 있었죠. 서연아, 나 정말 더는 못 보겠어. 목이 맨 목소리로 말하던 민주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시동생 김민혁이 재빨리 그를 부축했습니다. 형, 이러다 형 몸이 먼저 상하겠어. 형수님, 형은 제가 휴게실로 좀 모시고 갈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 사람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남편이 우리 엄마에게 가진 감정이 이토록 깊었나 새삼 놀라웠죠. 겨우 8년을 봤을 뿐인데 26년간 엄마와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온 저조차 지금은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로 무감각했으니까요. 장례식은 저녁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저는 빈소 입구에 서서 얼굴을 때리는 빗물이 눈물인지 비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비서이자 오랜 친구였던 주희 이모가 다가와 제 손에 손난로를 쥐어주었습니다. 서연아, 너무 애쓰지 마. 어머님은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원치 않으실 거야. 주희 이모의 손을 잡는 순간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손목시계, 마지막 생일 선물로 주셨던 그 시계를 휴게실 서랍에 두고 온 것이었죠. 이모, 저 잠시 가져올 게 있어요. 먼저 들어가세요. 휴게실은 빈소 뒤편에 긴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젖은 구두를 신고 또각거리며 걷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휴게실 문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형, 연기 좀 작작해. 3번이나 기절하는 게 말이 돼? 진짜인 줄 알았잖아. 김민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비웃음이 가득했죠. 네가 뭘 알아. 이럴 때일수록 연기를 확실하게 해야지. 김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슬픔에 잠겨있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요. 박씨 집안 그 인간들, 보통 내기들이 아니야. 이 정도로 해야 내 진심을 믿어주지. 저는 입을 틀어막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죠. 유언장 확인은 됐어. 돈은 언제쯤 들어온대? 민혁이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내일 변호사가 발표한대.
그 노인네가 재산 90%를 서연이한테 남겼어. 100억이 넘어. 김민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계획대로 내일 교통사고를 준비해. 서연이가 상속받을 100억은 전부 우리 차지가 되는 거야.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차는 준비됐어. 브레이크 손봐 놨고 걔가 자주 다니는 그 남산 순환도로에서 김민혁의 목소리는 흥분에 차 있었습니다. 걱정 마, 완벽하게 사고처럼 보일 테니까. 닥쳐.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냐? 김민준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일단 나가서 얘기해. 발소리가 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옆에 있는 화장실로 몸을 숨겼죠. 문틈으로 김민준과 김민혁이 빠르게 복도를 빠져나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김민준은 심지어 손수건으로 잊지도 않은 눈물을 닦는 신용까지 하고 있었죠. 저는 피맛이 날 때까지 아래 십수를 깨물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은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 2000일이 넘는 시간.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극이었다니. 저는 세면대에 기댄 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의문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엄마는 건강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 김민준에 대해 알아낸 중요한 사실이 있다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밝힌 사인은 급성 심정지였지만 엄마는 평생 심장병 한 번 앓은 적이 없었죠. 그리고 그 며칠간 유난히 초조해하며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던 김민준의 모습까지. 저는 수도꼭지를 틀어 얼음장 같은 물로 얼굴을 씻어냈습니다. 침착해야 해. 절대 당황하면 안 돼. 지금 내가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내일로 예정된 그 교통사고는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을 했습니다. 표정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리고 화장실을 나와 아무렇지 않은 척 휴게실에서 어머니의 시계를 챙겼습니다. 심지어 복도를 걸어 나오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민주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역겨울 정도로 다정했죠. 서연아,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걱정 마. 내가 평생 내 곁에 있을게.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 흐느끼는 척 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차창 밖의 비는 점점 거세졌지만 제 마음은 빗물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김민준, 넌 내가 이미 내 덫에 걸린 사냥감이라 생각하겠지. 천만에,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100억의 유산, 그렇게 갖고 싶어? 그럼 어디 한번 해봐. 마지막에 누가 누구를 잡아먹게 될지. 차창 밖으로 빗방울이 번지며 도시의 불빛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물감 젖은 유화 같았죠. 김민준의 손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마른 손은 제 차가운 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 이 손의 주인은 제 죽음을 냉정하게 계획하고 있었죠. 서연아, 저기 죽집에 들를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김민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마치 놀란 아기 동물을 달래듯 제 손목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저는 손을 빼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입맛이 없어. 제 목소리는 어머니를 잃은 딸의 슬픔에 잠긴 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따뜻한 우유라도 한 잔 마시자. 응? 네가 이러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남편인가요? 제 귀로 직접 듣지 않았다면
8년간 한 침대를 쓴 이 남자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몰랐을 겁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눈 속의 증오를 감췄습니다. 응, 당신 말 들을게. 차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김민주는 제 쪽으로 와서 문을 열어주고 한 손으로는 우산을, 다른 한 손으로는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 세심함이 역겨웠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30초 동안 저는 차가운 벽에 등을 붙인 채 그와 친밀해 보이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집 문이 닫히자마자 김민주는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며 부엌으로 향했죠. 당신은 먼저 따뜻한 물로 샤워해. 내가 우유 데우고 샌드위치 간단하게 만들어 놓을게. 고마워.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욕실 문이 닫힐 때까지 그의 시선이 제 등 뒤에 꽂혀 있는 것이 느껴졌죠. 문을 잠그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동안 저는 변기 뚜껑에 앉아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거울은 금세 수증기로 뿌옇게 변했습니다. 마치 제 머릿속처럼 혼란스러웠죠. 침착해. 박서연. 침착해. 저는 세면대 위에 놓인 어머니의 손목 시계를 보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시계의 초침은 멈추지 않고 움직이며 제게 시간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내일, 그들은 내일 저를 죽일 계획입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씻어내렸지만 뼛속까지 스민 한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머릿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집 안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한다. 셋째,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절대 그들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몸을 닫고 머리를 반쯤 말린 채 저는 창백한 얼굴로 욕실을 나섰습니다. 김민주는 이미 거실 테이블에 음식을 준비해 놓았죠. 우유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샌드위치는 제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깔끔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어서 와서 좀 먹어. 그는 저를 의자에 앉히고 자신은 제 앞에 쭈그려 앉아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가짜 걱정이 가득했죠. 서연아, 지금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저는 우유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넘어갔지만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민준 씨, 내일 변호사님이 유언장 공개하신대. 같이 가줄 수 있어?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어떻게 당신 혼자 그런 일을 겪게 하겠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일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오전에 가면 안 될까? 중요한 회의. 저를 죽이기 위한 중요한 회의겠죠. 응, 좋아. 한 변호사님께 오전에 약속 잡는다고 할게. 저는 일부러 어머니의 변호사 이름을 언급하며 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김민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그저 다정하게 제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참,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에 대해 뭐 말씀하신 거 없어? 드디어 떠보기 시작하는군요. 저는 눈을 내리깔고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그냥 대부분 나한테 남기신다고만 하셨어. 정확히 얼마인지는 말씀 안 하셨고,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 난 그냥 엄마가 돌아왔으면 좋겠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만큼은 연기가 아니었죠. 김민주는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알아, 다 알아. 그의 턱이 제 정수리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에
기댄 채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의 연기력은 아카데미 나무주연 상감이라고. 밤이 깊어지자 김민주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진 채 벽을 보며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면서요. 새벽 2시 그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맨발로 카펫을 밟으며 소리 없이 서재로 향했죠. 창밖의 달빛이 서재 안가구들을 차가운 푸른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담요로 가렸습니다. 먼저 집안의 와이파이 공유기부터 확인했죠. 역시나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들 외에 낯선 기기 2개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서재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3번째 칸, 금융 관련 서적 뒤에서 제 책상을 향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벽 콘센트 옆에는 벽과 거의 구분이 가지 않는 작은 장치, 무선 도청기가 있었죠. 어쩐지 그가 항상 제 생각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주 제가 서재에서 그냥 무심코 차를 바꾸고 싶다는 메모를 남겼는데 다음날 그는 깜짝 선물이라며 새 차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었죠. 그때는 부부 사이의 텔레파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계속 수색했습니다. 거실 화분 속, 침실 스탠드 및 심지어 욕실 환풍기 뒤에서도 불과 30분 만에 저는 7개의 감시 장비를 찾아냈습니다. 나의 집, 나의 결혼 생활,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감시 실험에 불과했던 겁니다. 침대로 돌아오자 김민준이 뒤척이며 자연스럽게 제 허리에 팔을 둘렀습니다. 저는 그의 숨소리가 다시 깊어질 때까지 뻣뻣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내일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시간을 벌어야만 해. 다음 날 아침 창문 틈으로 햇살이 비집고 들어올 때쯤 저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잠이 덜 깬 얼굴로 부엌에 들어와 뒤에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목덜미에 그의 입맞춤이 느껴졌죠. 좋은 아침.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잠이 안 와서. 저는 그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베이컨에 그 머핀 만들었어. 그는 조금 놀란 듯했지만 이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자기야. 정말 자상하네. 그는 접시를 받아들며 제 손바닥을 장난스럽게 긁었습니다. 한때는 저를 설레게 했던 이 작은 행동이 지금은 구역질만 나게 했죠. 한 변호사님이랑 9시 반에 약속 잡았어. 저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당신 회의는 몇 시야? 오후 2시. 그는 머핀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맛있다. 회의는 2시간 정도 걸릴 거야. 끝나자마자 바로 당신한테 올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무슨 회의인데 그렇게 중요해? 미룰 수는 없어? 인수합병 건 최종 협상이야. 상대방 대표가 내일 바로 출국해서 어쩔 수가 없어. 30억짜리 계약이라 성사되면 내가 파트너로 승진할 수도 있고. 새빨간 거짓말. 김민주는 투자회사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 최근 회사에 그만한 규모의 인수합병 건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침을 먹으며 눈 속의 경멸을 감췄습니다. 9시 정각.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민주는 문을 열어주고 안전벨트를 매주는 등 시종일관 저를 챙겼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20분의 드라이브가 아마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여정이 될 거라고요. 그의 계획대로라면 말이죠. 한상원 변호사의 사무실은
도심의 오래된 오피스텔 꼭대기 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저는 어머니의 오랜 친구인 주희 이모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희 이모. 저는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주희 이모는 어머니의 대학 동창이자 회사 창립 멤버로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봐오신 분입니다. 서연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꽉 안았습니다. 나 어제 막 해외에서 돌아왔는데 이럴 수가. 김민주는 저희가 진정될 때까지 옆에서 예의 바르게 기다렸다가 다가왔습니다. 주희 이모님,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주희 이모는 그를 복잡한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말했죠. 한 변호사님이 안에서 기다리고 계셔. 같이 들어가자. 한상원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몸에 잘 맞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신뢰감 가는 분위기를 풍겼죠. 그는 20년간 어머니의 개인 변호사였고 제가 가장 믿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서연 씨, 김민준 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며 무언가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주희 씨께는 이미 유언장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께 정식으로 낭독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한 변호사는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내 우리 앞에서 개봉했습니다. 저는 김민준의 시선이 그 서류 봉투에 고정된 것을, 그리고 그의 목을대가 한번 꿀꺽 넘어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 윤지수 여사님의 최종 유언에 따라 여사님 명의의 모든 부동산, 주식, 예금 및 회사 지분을 포함한 총 자산 약 103억 원 중 90%는 외동딸인 박서연 씨에게 상속됩니다. 나머지 10%는 암연구재단에 기부됩니다. 한 변호사의 목소리는 평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또한 여사님께서는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빌라는 박서연 씨 개인의 소유이며 부부 공동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셨습니다. 김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스쳐 지나간 분노를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애써 모른 척하며 눈가를 닦는 신용을 했죠. 서연 씨, 이 서류들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급하게 할 필요 없으니 천천히 살펴보세요. 한 변호사가 제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억지로 집중하며 조항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김민주는 옆에서 참을성 있는 척의자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의 초조함은 숨길 수 없었죠. 한 변호사님, 제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기신 말씀은 없었나요? 한 변호사의 깊고 의미심장한 눈빛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윤 여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장을 수정하시면서 제게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 직감을 믿어라. 내가 마지막 순간에 그랬던 것처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김민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장모님께서 특별히 다른 준비를 하신 게 있습니까? 한 변호사는 예의 바르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남기는 당부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안색이 좋지 않군요. 잠시 쉬시겠습니까? 네, 죄송하지만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에서 저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 속에 창백한 여자를 마주했습니다. 직감을 믿어라. 엄마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셨을까? 김민준의 정체를 알아채셨던 걸까요? 사무실로 돌아오자 김민준이 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서연아,
한 변호사님이 서류는 다음에 처리해도 된대. 당신 너무 피곤해 보여. 아니요, 오늘 다 끝낼래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도 제가 강한 모습을 보이길 바라실 거예요. 서명을 하는 동안 한 변호사는 무언가를 가늠하듯 계속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절차가 끝나자 그는 제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무슨 일이든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김민준이 명함을 받으려는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서연히 잘 챙기겠습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몸을 살짝 들어 제 손에 직접 명함을 쥐어주었습니다. 박서연 씨가 유산 상속인이므로 법적으로 직접 소통해야 합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설 때 주희 이모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어머님이 내게 맡겨두신 물건이 있어. 꼭 네 손에 직접 전해주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언제 우리 집으로 한번 올래? 김민준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이모님, 서연이가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해서요. 저희 집으로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주희 이모는 그를 한번 쳐다보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물건들이라. 서연이는 뭔지 알지?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모. 제가 내일 오후에 가지러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그녀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제 손을 한번 꾹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민주는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죠. 그 한 변호사라는 사람, 당신한테 무슨 흑심 있는 거 아니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보는 눈빛이 이상하잖아. 굳이 개인 번호까지 주고.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왜 빌라를 굳이 따로 빼놓으셨을까? 혹시 딴 남자랑 만나라고 따로 공간 마련해 주신 거 아니야? 저는 충격받은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의심은 그의 뒤틀린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었죠. 김민준,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한 변호사님은 나 어릴 때부터 봐오신 분이야. 어떻게 그런 더러운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는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당신을 너무 걱정해서 그래. 당신이 이렇게 약해져 있을 때 누군가 접근할까봐 나도 모르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창밖을 보며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극, 더는 못해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민주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즉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먼저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유산 상속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통화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원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어머니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행히 김민주는 비밀번호를 몰랐죠. 어머니의 생일, 내 생일 모두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일을 입력하자 잠금이 풀렸습니다. 저는 최근 문서와 이메일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조사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폴더를 발견했지만 비밀번호를 몰라 열 수 없었죠. 바로 그때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7일간의 통화 기록이었죠. 기록에 따르면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사흘 전부터 낯선 번호와 여러 차례 통화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고 27분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어머니는 김민준과 2번 통화했는데 두 번째 통화는 1분으로 짧았지만 병원에서 말한 발병 시간 불과 30분 전이었습니다. 더 의심스러운 것은 그 낯선 번호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통화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그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세연기획이라는 이름의 사설탐정 사무소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자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인터넷으로 세연 기획을 검색하니 일주일 전 아무런 공지 없이 갑자기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더 깊이 파고들려던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노트북을 끄고 옆에 있던 앨범을 집어들고 넘기는 척 했습니다. 김민준이 들어왔을 때 그는 소파에 앉아 눈이 빨개진 채로 가족 사진을 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 그는 다가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러다 테이블 위에 통화 기록서를 발견했죠. 이게 뭐야? 엄마 통화 기록이야. 저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누구랑 통화했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서. 김민주는 기록지를 집어들고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서연아, 그만 자신을 괴롭혀. 그는 다정하게 기록지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장모님은 갑자기 가셨지만 그래도 고통은 없으셨잖아. 고통이 없었다고?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렇게 묻고 싶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 8년간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날 밤 김민준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몰래 한 변호사의 명함을 꺼내 새로 산 선불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서연입니다. 내일 따로 뵐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3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오전 10시 서촌 카페. 안전에 유의하세요. 저는 문자를 삭제하고 화장대 비밀 서랍에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내일 김민준의 중요한 회의라는 이름 아래 저를 향한 죽음의 덫이 펼쳐질 겁니다. 저는 그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한때는 깊이 사랑했던 이 남자는 이제 가장 위험한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보다 더 뛰어난 배우, 더 치밀한 전략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생사를 건 게임이었고 저는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때쯤 저는 이미 2시간째 깨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김민주는 제 허리에 팔을 두른 채 규칙적으로 숨을 내쉬고 있었죠. 마치 잠결에도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듯이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치우고 소리 없이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욕실 문을 닫자마자 세면대 수납장 비밀 공간에 숨겨둔 선불폰을 꺼냈습니다. 한상원 변호사의 답장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서촌 카페. 안전에 유의하세요. 저는 재빨리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가 오늘 교통사고로 저를 죽이려 합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기록을 삭제한 뒤 휴대폰을 다시 숨겼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퀭했지만 입술은 긴장으로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야 한다고. 특히 김민준의 그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말이죠. 서연아. 노크 소리와 함께 잠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금방 나갈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잠옷 차림으로 욕실을 나섰습니다. 김민주는 이미 일어나 셔츠를 입고 있었죠. 아침 햇살에 비친 그의 긴 그림자가 바닥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모습이 참 따뜻했는데 지금은 그의 손목에 채워진 작년에 제가 선물한 3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준 돈으로 산 시계였죠. 오늘 날씨 좋다. 그는 소매 단추를 채우며 제게 미소 지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교회로 드라이브 갈까? 그냥 우리 둘만. 드디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계획한 교통사고였습니다.
남산 순환도로, 브레이크 고장, 완벽한 사고사. 와, 좋다. 저는 억지로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로? 남산 어때? 새로 생긴 순환도로 경치가 그렇게 예쁘다던데. 그는 다가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힘들었잖아. 기분 전환이 필요해. 남산 순환도로는 좁고 구불구불하며 한쪽은 낭떠러지였습니다. 사고를 위장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죠. 저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턱에 입을 맞췄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언제 출발할까? 오후 3시쯤? 내가 회사에 잠깐 들렀다 올게. 아, 참. 당신 주위 이모님이랑 약속 있지 않았어? 응, 오후 1시. 저는 옷장으로 향하며 옷을 고르는 척 했습니다. 그가 제 표정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요. 주위 이모와의 약속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분명 그가 없을 때 정한 약속인데 제 휴대폰을 도청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원피스나 꺼내 들고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거 어때? 예쁘다. 그는 미소 지었지만 그의 시선은 침대 머리맡에서 충전 중인 제 휴대폰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산 챙겨. 오후에 비 올지도 모른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비가 어쩌면 제 목숨을 구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요. 김민준이 집을 나간 후 저는 즉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충전 단자 근처에 아주 작은 돌기가 있었습니다. 심어놓은 도청기였죠. 저는 차갑게 웃으며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고 선불폰을 꺼내 한상원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획 변경. 오늘 오후에 실행하려 함. 9시 반까지 가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저는 원피스로 갈아입고 일부러 침실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주희 이모 만나기 전에 은행 들렀다가 과일이라도 좀 사가야겠다. 그리고는 도청되는 휴대폰을 들고 주희 이모에게 문자를 보냈죠. 이모, 1시에 딱 맞춰 갈게요. 좋아하시는 망고스틴 사 갈게요. 9시 20분, 저는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미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서촌의 한 카페로 향했죠. 오래된 골목에 숨겨진 그곳은 커피와 계피향이 가득한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한상원 변호사는 가장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캐주얼한 정장 차림이라 사무실에서보다 몇 살은 젊어 보였죠. 박서연 씨. 그는 제가 앉자마자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오늘 움직인다고요? 네. 저는 차가운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오늘 오후 남산 순환도로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어요. 저는 어젯밤 엿들은 대화와 발견한 도청 장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한 변호사의 미간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오늘을 피하더라도 그는 다른 방법을 시도할 겁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김민준의 배경을 조사해 봤는데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화면에는 김민준의 학력과 경력이 떠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는 런던 정경대를 졸업했다고 했지만 학교 측의 확인 결과 그런 학생은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결혼 전에 졸업 증명서도 봤는데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그가 말한 30억짜리 인수합병 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커피가 위장에서 얼음처럼 굳는 것 같았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니. 가장 의심스러운 건 한 변호사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와 동생 김민혁이 5년 전에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진 않았지만요. 5년 전. 그건 바로 김민준이 갤러리에서 저와 우연히 마주쳤던 그때였습니다. 투자사 대표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예술에 대한 놀라운 식견을 뽐내며
제 마음을 사로잡았었죠. 계획된 사기 결혼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돈을 빼앗는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제 목숨까지 노리는 거예요. 한상원 변호사가 제 손등을 따뜻하고 단단하게 감쌌습니다. 지금 무너질 때가 아닙니다. 계획이 필요해요. 당신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증거도 수집해야 합니다. 그는 작은 검은색 장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휴대용 녹음기입니다. 5단 쪽에 자석으로 붙일 수 있어요. 오늘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전부 녹음하세요. 그는 더 작은 장치를 건넸습니다. 이건 GPS 추적기입니다. 가방에 넣어두세요. 위급할 때 전원 버튼을 2번 누르면 제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치들을 받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차에 손을 썼다면, 그래서 당신이 운전 경로를 통제해야 합니다. 남산은 가지 않겠다고 핑계를 대고 사람이 많고 길이 좋은 곳으로 가세요. 만약 그가 굳이 위험한 길로 가자고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될 겁니다. 우리는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더 논의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한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침착해야 합니다.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차에 올라타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계는 11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주희 이모와 만나기까지는 1시간 남짓. 저는 먼저 은행으로 가 어머니가 남겨두신 금고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금고에 차가운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작은 방에서 열쇠를 꽂고 비밀번호를 돌리자 금고 문이 열리며 어머니의 필체가 적힌 편지 봉투가 툭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서연에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열쇠 하나와 쪽지가 들어있었죠. 남산 빌라 서재, 왼쪽에서 3번째 서랍 비밀 공간. 내 남편을 조심하렴. 엄마. 쪽지 뒷면에는 정유라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희 이모는 강남의 오래된 고급 주택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이모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저를 껴안았습니다. 서연아, 너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거실에 들어서자 짙은 차 향기가 풍겼습니다. 주희 이모는 소파에 저를 앉히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날 찾아오셨어. 몹시 불안해하셨지. 왜요? 김민준에 대해 뭔가 알아내셨다고 했어.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그를 조사하고 있다고. 사설 탐정. 그 없는 번호의 주인이었군요. 뭘 알아내셨는데요? 주희 이모는 책장 뒤에서 작은 금고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이걸 내게 맡기시면서 혹시 당신께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내 손에 직접 전해주라고 하셨어. 그녀가 비밀번호를 누르자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죠. 저는 가장 위에 있는 사진을 집어들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서 김민주는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짜는 3달 전이었죠. 이건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희 이모가 사진을 보고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정유라잖아. 김민준 전 여자친구. 정유라. 김민준이 저를 만나기 전 평화롭게 헤어졌다고 했던 바로 그 여자. 하지만 사진 속 2사람은 누가 봐도 연인 관계였습니다. 저는 다른 서류들을 넘겨보았습니다. 사설 탐정의 보고서였죠. 김민준과 정유라의 여러 차례에 걸친 비밀 만남과 대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은 순조로워. 박서연은 날 완전히 믿고 있어. 레스토랑에서 정유라에게 말하는 김민준의 목소리가 글자를 뚫고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여자 유산 상속받으면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할 거야. 늘 하던 대로 7대3. 이번엔 100억이야.
3알만 먹기엔 너무 아깝지 않아? 정유라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바보야. 7알은 남들 보여주기용이지. 실제로는 전부 우리 거야. 민혁이 몫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고. 눈물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된 살인 계획이었죠. 서류 뭉치 가장 아래에는 어머니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서연아, 김민준과 김민혁이 5년 전부터 우리 집안을 노리고 접근한 것 같다. 내 아버지가 남긴 광산 지분 때문이야. 그들이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내일 모든 걸 직접 말해주마. 조심하렴. 누구도 믿지 마라. 엄마, 날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주희 이모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너 얼굴이 새하얘. 무슨 일이야? 저는 기계적으로 서류들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주희 이모는 서류를 읽고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에, 이건 살인 계획이잖아.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엄마의 죽음도 사고가 아닌 것 같아요. 주희 이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제 장례식 끝나고 병원에 이 박사님이 그러시더라. 어머님 돌아가실 때 증상이 자연적인 심정지 같지 않았다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고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민주는 저를 죽이려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제 어머니를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해. 주희 이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늘 당장 남산 빌라로 가. 거긴 안전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안 돼요. 그랬다간 그들이 눈치챌 거예요. 그는 아직 제가 진실을 안다는 걸 몰라요. 이게 제 유일한 무기예요. 저는 서류들을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이모, 이거 계속 좀 맡아주세요. 필요할 때 다시 올게요. 그럼 오늘은 그가 뭐라고 했는데? 남산으로 드라이브 가재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게 그가 계획한 사고겠죠. 절대 가면 안 돼. 주희 이모가 소리쳤습니다. 가야만 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철저히 할 거예요. 이모, 만약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자료들 전부 한상원 변호사님께 전해주세요. 주희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어머님이 아시면 엄마는 너무 많은 걸 아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나지막이 말하며 어머니가 남긴 직감을 믿어라는 말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주희 이모의 집을 나설 때는 거의 이 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앉아 즉시 한상원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 여자친구 정유라와 공모한 사실 확인. 어머니 또한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됨. 오늘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차에 시동을 걸기 전 저는 정유라의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녀에게 연락해 볼까 하는 대담한 생각이 스쳤지만 지금은 더 시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민준의 로맨틱한 드라이브. 3시간 뒤면 생사를 건 게임이 시작될 겁니다. 집에 돌아오니 김민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과일을 준비하고 있었죠. 주희 이모님 댁에 다녀왔어?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저는 도청되는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미끄러져 나오도록 일부러 가방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엄마 옛날 사진 몇 장 주셨어. 김민준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드라이브 갈 준비됐어? 남산 꼭대기 레스토랑 예약해놨어. 노을 보면서 저녁 먹자. 아내를 죽이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노을을 감상하겠다니. 이 얼마나 로맨틱한가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옷 좀 갈아입고 올게.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의 시선이 제 등 뒤에 모처럼 박혀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침실 문을 닫자마자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와 GPS 추적기를 꺼내 한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속옷 안쪽과 청바지 주머니에 각각 숨겼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튼튼한 청바지와 가죽 부츠를 골랐죠. 차가 정말로 통제불능이 된다면 원피스보다는 이 차림이 저를 더 잘 보호해 줄 테니까요. 아래층으로 내려오자 김민준이 차키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내 랜드로버 타고 가자. 시야가 좋잖아. 그의 차는 최근에 정비를 받았죠. 바로 그때 손을 썼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니, 내 미니 타고 싶어. 한동안 안 몰았더니 김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평소의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당신 좋을 대로 해. 문을 나서려던 순간 저는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맞다. 카메라. 이렇게 멋진 풍경을 안 찍으면 너무 아깝잖아. 저는 다시 2층으로 달려가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작은 액션캠을 찾아 옷깃에 달았습니다. 만약을 위한 추가 보험이었죠. 아래층으로 내려오자 김민준이 문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그를 비추며 완벽한 남편의 실루엣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할까요? 저 가면 아래에 어떤 악마가 숨어 있는지. 준비됐어? 그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마주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주차장으로 향하던 중 저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벽을 짚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김민준이 즉시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조금 어지러워서 너무 피곤했나 봐. 정말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피로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이었죠. 제 목숨이 이 한 줄에 매달려 있는데 그 줄을 쥔 남자가 걱정스러운 척 제 얼굴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갈까? 그의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다음에 그는 다른 방법으로 저를 죽이려 하겠죠. 아니, 가고 싶어. 그런데 우리 장소 좀 바꾸면 안 될까? 저는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남산은 너무 멀어. 김민준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 예약했는데 나 정말 바다 보고 싶단 말이야.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 애교를 부리는 척했습니다. 응? 우리 해안도로 드라이브 가자. 거기 내가 아는 멋진 해산물 레스토랑 있는데 해안도로는 넓고 평탄하며 관광객과 식당으로 가득했습니다. 사고를 위장하기에는 최악의 장소였죠. 김민주는 망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가 남산을 고집한다면 그건 그의 마음에 흉계가 있다는 증거니까요. 알았어. 당신 좋을 대로 해. 결국 그는 양보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남산 레스토랑 예약 취소할게. 그가 옆으로 가서 통화하는 동안 저는 재빨리 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안도로로 변경. 그가 꺼리는 눈치임. 그리고 기록을 삭제했죠. 김민주는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다 해결됐어. 가자, 나의 아티스트. 제 미니쿠퍼는 주차장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했고, 저는 기쁜 척하며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은 그에게 돌아갈 테니까요. 차가 아파트를 빠져나가 오후에 도로에 합류했습니다. 김민주는 우리가 함께 즐겨 듣던 재즈 음악을 틀었죠. 한때는 이런 순간들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가 언제 행동을 개시할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요즘 작품 구상하는 거 있어? 그가 한 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은
자연스럽게 제 허벅지 위에 올리며 물었습니다. 응, 조금.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본질과 현상에 대한 작품을 그려볼까 해. 철학적이네.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지? 사람들은 늘 겉모습에 속으니까. 저는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완벽해 보이는 결혼 생활 뒤에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극이 숨어 있다거나 제 허벅지 위에 있던 그의 손가락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예술가들은 역시 생각이 많아.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모습이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니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침묵했고 녹음기는 이 치명적인 대화를 조용히 담고 있었습니다. 해안도로에 진입하자 김민주는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해안도로는 범행 장소로 적합하지 않았기에 그는 계획을 수정해야만 했을 겁니다. 저기 전망대에 잠시 멈출까? 사진 좀 찍고 싶은데. 전망대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가 거기서 무언가를 저지를 수는 없었죠.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향 지시등을 켰습니다. 차에서 내린 후 저는 일부러 느릿느릿 사진을 찍으며 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귀에 휴대폰을 바싹 붙이고 통화 중이었습니다. 제가 살짝 다가가자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획이 바뀌었어. 오늘은 안 되겠다. 응.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일 다시 방법을 찾아보자. 저를 발견한 그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웃는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사진 잘 나왔어? 응, 그럭저럭. 누구랑 통화했어? 회사 일. 그는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레스토랑에서 김민주는 제가 좋아하는 해물 모듬과 화이트 와인을 주문하는 등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저는 그가 손대지 않은 음식만 조심스럽게 먹었고 와인도 한 모금만 마셨습니다. 그가 음식에 무슨 짓을 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해가 질 무렵 우리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김민준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연아, 요즘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는 모래사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죠. 이건 우리 결혼 기념일에 주려고 미리 맞춰둔 거야. 하지만 지금 내게 작은 기쁨이라도 주고 싶었어. 저는 그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오늘 살인 계획이 실패했으니 이 반지로 제 경계심을 무너뜨리려는 걸까요? 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하는 척하며 반지를 받았습니다. 너무 예쁘다. 고마워. 그는 일어나서 저를 깊이 껴안았습니다. 사랑해, 서연아. 우리 이 힘든 시간 꼭 같이 이겨내자. 저는 그의 가슴에 기댄 채 이것이 제가 본 가장 완벽한 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손안의 반지는 마치 뜨거운 숯덩이처럼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제가 운전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가 술을 마셨다는 핑계를 댔죠. 김민주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추측을 더욱 확신하게 했습니다. 그는 원래 차에 손을 썼지만 차와 경로가 바뀌는 바람의 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샤워를 핑계로 녹음 장비와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씻어내렸지만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위기는 넘겼지만 김민주는 분명 곧 다른 방법을 시도할 겁니다. 바로 그때 욕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민준이 문 앞에 서 있었죠. 수건 가지러 왔어. 그는 웃으며 선반에 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방이 바로 세면대 위에 있었고 그 안에는 선불폰과 주희 이모에게서 받은 자료들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만약 그가 가방을 본다면. 하지만 김민주는 수건만 들고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너무 오래 씻지 마. 어지러울라 라는 다정한 말까지 덧붙였죠. 문이 닫히자 저는 욕조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 쫓고 쫓기는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인데 저는 이미 기진맥진했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니 김민주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선불폰을 꺼내 정유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서연입니다. 김민준의 아내, 얘기 좀 합시다. 그리고 한상원 변호사에게는 오늘 수집한 녹음과 영상 파일을 보냈습니다. 1차 시도 실패.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정유라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김민주는 어떤 방법을 시도할까? 가스 누출, 강도 위장, 아니면 더 은밀한 독살. 옆자리가 푹 꺼지며 샤워를 마친 김민준이 누웠습니다. 오늘 즐거웠어? 그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응, 아주. 저는 지난 8년간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고마워, 민준 씨. 잘 자.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그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나에게는. 왜냐하면 이제 사냥꾼은 사냥감이 되었고 나 박서연은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어린 양이 아니니까. 이 죽음의 게임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고 나는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창문 틈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때쯤 저는 꿈에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김민준의 팔은 여전히 제 허리에 둘러져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치우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선불폰을 확인했죠. 2개의 읽지 않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낯선 번호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정유라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청담동 카페에서 보죠. 다른 하나는 한상원 변호사로부터 온 것이었죠. 정유라 배경조사 완료. 5년 전 김민준과 동업, 사기 혐의 연루 후 갑자기 잠적. 만날 때 조심하세요. 저는 문자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다시 숨겼습니다. 김민준이 욕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응, 금방 나갈게. 김민준은 이미 옷을 다 입고 제게 뜨거운 커피를 건넸습니다. 어젯밤 잘 잤어. 저는 마시는 척만 했습니다. 그의 살인 계획을 안 이상 그가 주는 것은 무엇이든 입에 댈 수 없었죠. 그럭저럭 오늘 당신 집에 있어 줄까? 회사 일 미룰 수 있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감시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 또 다른 살인 계획이 있는 걸까요? 아니야, 괜찮아. 당신 중요한 고객 만난다며. 저는 그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오후에 주희 이모 만나서 엄마 유품 좀 받아오려고. 김민준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같이 갈까? 아니, 여자들끼리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저는 웃으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아침 식사 후 김민주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을 보았죠. 위험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박서연 단단히 감시해. 응, 주희 이모 집.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주희 이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감시당할 것 같아요. 장소 변경 가능할까요? 우리 집 뒷문으로 와. 3시에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3시. 정유라와의 약속 시간과 겹쳤습니다. 저는 정유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5시로 변경 가능할까요? 그리고 한 변호사에게는
오늘 정유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을까요? 라고 보냈습니다. 5년 전 홍원 프로젝트에 대해, 그리고 왜 갑자기 잠적했는지 물어보세요. 김민준을 조심하고 모든 대화를 녹음하세요. 김민준이 서재에서 나왔을 때 저는 거실에서 어머니의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 회사 좀 다녀올게. 점심 전에 돌아올 거야. 그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저는 즉시 집안의 감시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거실 액자 뒤에 새로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죠. 저는 껌을 씹어 렌즈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죠. 김민혁이었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혼자 계셔서 심심할까봐 저보고 와보래요. 감시는 감시라고 말하지. 저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민준 씨 방금 회사 갔는데. 알아요. 방금 통화했어요. 형수님 어디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가 지나치게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아니야, 근처 마트에 잠깐. 저는 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방을 들고 나서자 그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마침 저도 그쪽에 볼 일 있는데 같이 가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그와 함께 나섰습니다.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 저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 나 배가 너무 아파. 근처에 약국 있어? 저기 모퉁이 돌면 바로 있어요. 미안한데 지사제 좀 사다 줄래? 나 도저히 못 걷겠어. 스맥타. 저는 고통스러운 척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약국으로 향했고 그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저는 길가에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청담동 카페요. 빨리요. 카페 구석에 앉아 기다리자 약속 시간인 3시 정각에 검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유라였죠. 그녀는 제 앞에 앉아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습니다. 박서연 씨, 당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아요?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김민준이 절 죽이려 한다는 거 알아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최악이에요. 그는 이미 사람을 죽였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우리 엄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긴 안전하지 않아요. 짧게 말할게요. 5년 전 저와 김민주는 투자회사를 차렸어요.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우리의 타겟이었죠.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인간이었어요. 3년 전 우리 사기 행각을 눈치챈 투자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사고가 아니었어요. 김민준 사촌이 경찰이라 사건을 덮었죠. 저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몰래 눌렀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당신 어머니 기사를 봤어요. 수법이 너무 똑같아서.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김민준이 심정지를 유발하는 약물을 구매한 기록이에요. 제가 빼돌려서 제 목숨 부지용으로 가지고 있었죠.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 그가 무서워요. 하지만 당신은 그의 아내잖아요. 더 많은 증거에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이만 가봐야겠어요. 그가 알면. 잠깐만요. 홍원 프로젝트가 뭐죠? 정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절대 파헤치지 마세요. 당신 목숨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황급히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카페를 나서자마자 주위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어. 집에 도둑이 들어서 금고를 훔쳐갔어. 저는
길가에 서서 온몸이 차갑게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민준의 짓이었습니다. 저는 주위 이모에게 경찰에 신고하되 금고 얘기는 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죠. 금고, 도난, 정유라에게서 약물 구매 기록 확보. 모든 증거 가지고 즉시 사무실로 오세요. 집에 가지 마세요.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가 건넨 봉투를 확인하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희귀한 심장 독극물입니다. 부검으로도 거의 발견되지 않죠. 그는 제게 USB를 건넸습니다. 김민준 형제의 모든 배경 자료입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어떤 약물 기록을 열람하셨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그걸 알아내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홍원 프로젝트는 5년 전 김민준이 당신 아버지의 광산 지분을 노리고 벌인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그가 작전을 바꾼 겁니다. 사기에서 결혼과 살인으로 저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를 멈추게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침착하게 완벽한 아내 연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유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가 우리 만난 거 알았어요. 조심해요. 그는 당신 상상보다 더 위험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방 안감에서 작은 추적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김민혁이 붙인 것이었죠. 저는 그것을 떼어 길고양이 목걸이에 붙였습니다. 문을 열자 김민준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폭풍전야처럼 어두웠죠. 어디 갔었어? 주위 이모가 당신 안 왔다는데. 저는 마트 봉투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마트 가서 장 봐왔지. 당신 맛있는 거 해주려고. 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저는 주위 이모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김민준의 포크가 멈칫했죠. 저는 그를 떠보기 위해 다행히 엄마가 남기신 중요한 서류들은 은행에 보관해서 괜찮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김민준이 잠든 후 저는 서재에서 한 변호사가 준 USB를 확인했습니다. 홍원이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폴더를 어머니 생일로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5년 전 김민준은 제 아버지의 광산 지분을 노렸지만 어머니께 막히자 제게 접근하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가 동생에게 보낸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 늙은 여우는 너무 똑똑해. 전공법은 안 먹혀. 딸한테 접근해서 내부에서 무너뜨려야겠어. 예술한다는 애들은 순진해서 속이기 쉽지. 메일 날짜는 제가 갤러리에서 그와 우연히 마주치기 바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 2000일이 넘는 시간,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때쯤 저는 이미 오랫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잠든 틈을 타 욕실에서 선불폰을 확인했죠. 정유라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시립도서관. 홍원 프로젝트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미행 조심. 저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주치의였던 이 교수님의 진료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 김민준에게 이 교수님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자 그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김민혁을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역에서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김민혁을 따돌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제가 끈질기게 추궁하자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날 누군가 약을 바꿔치기 한 것 같다며 독성 검사를 요청했고 실제로 혈액에서 밀양의 심장 독극물이 검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의 사촌이 보건당국 고위직이라 윗선에서 사건을 덮으라는 압력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망 시간 또한 김민준의 알리바이를 위해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김민혁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저는 전화를 끄고 시내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휴대폰을 추적해 저를 찾아냈죠. 저는 화장실에 숨어 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민혁에게 미행당함. 그는 김민혁은 사채업자와 연관된 폭력 전과가 있음. 조심이라고 답장했습니다. 저는 인파 속으로 숨어들며 그를 따돌리려 했지만 결국 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 그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김민주는 분노에 찬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병원에서 너무 슬퍼져 혼자 있고 싶었다고 둘러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남산 빌라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싶다는 핑계였죠. 그곳에 어머니가 남긴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거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빌라에 도착한 저는 김민준의 감시를 피해 서재의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와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죠. USB에는 김민준이 정유라와 살인 계획을 모의하는 충격적인 녹음 파일,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영상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김민준이 거에게 도박빚을 졌으며 제 유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그가 제 이름으로 거에게 사망보험까지 들어놓았다는 사실까지도요. 바로 그때 그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증거를 숨겼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와인에 약을 탔습니다. 저는 마시는 척하며 잔을 바꿔치기 했고 그가 약에 취해 잠들자 그의 휴대폰과 노트북에서 모든 증거를 빼내 한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김민주는 제가 꾸민 함정이라며 발악했지만 모든 증거는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그의 모든 거짓말과 위선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3개월 후 저는 어머니의 묘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어머니의 재산으로 여성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때 한상원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묵묵히 제 곁에서 모든 것을 도와주었죠. 서현 씨, 앞으로의 계획은요? 저는 햇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차를 타고 묘소를 빠져나오며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길고 긴 악몽은 끝났고 제 앞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습니다.